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19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6월 19일 12시 6분 막 정오가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돈다방 미쓰리 유튜브 구독자 수가 4,120명이거든요. 그런데 6월 18일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방송이죠. 어제 방송의 조회수가요 4,400회가 넘어갔습니다. 한 에피소드가 그 방송 전체 구독자 수보다 많은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토요일 방송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볍게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짚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방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에너지를 좀 조절하자라는 의미로 힘을 좀 빼고 방송했던 것이 토요일 방송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취자님들의 이제 궁금증도 질문도 받아서 제 생각을 전해드렸고, 어제 방송에서 왜 미쓰리가 삼성전자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글쎄요,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와 되게 신선하다, 와 되게 재밌다, 그리고 어떤 분은 미쓰리가 나보고 좀비래 뭐 이렇게 저를 미워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의 그 호기심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여러분 주식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걸 걸었고, 제가 증권사 근무할 때도 객장에 앉아서 우아하게 삼성전자, 현대차를 고객에게 추천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바닥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우주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진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종종, 물론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제가 전해드린 에피소드를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이제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신 새로운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가끔씩 던지는 주식시장의 그 민낯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6월 20일부터 6월 24일 주간 증시 일정과 이슈를 체크하고 증시 방향성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 이슈를 볼 텐데요. 증권사들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80에서 2500포인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은 코스피 10포인트 하락해서 2440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왜 국내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하단을 2380으로 잡았느냐? 지난주에 2400이 깨지면서 2300이라는 숫자를 봤거든요. 이제는 낯선 숫자가 아니라 왠지 친근하고 왠지 눈에 익은 숫자가 됐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2380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증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국내 증권사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여전히 존재하다 보니까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하락세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식시장에는 악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한 호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추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연준의 은행권 대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뒷부분 가서 뉴욕 증시 이슈 점검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레포트에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감세 정책은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가장 먼저 제시한 정책이 바로 법인세 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세 인하 덕분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릅니다.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한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그
세금 내지 않고 법인에서 확보하게 된 현금을 위해서 그 돈으로 주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그런 단순한 굉장히 우아반스한 그런 이야기를 집어치우고 당장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 금리는 1.75%로 동일해졌습니다. 그러면 7월 14일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상해야겠죠. 왜냐하면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7월달 미국의 FOMC에서 50bp 이상 75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에서는 최소한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국내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 주 증시 방향성 내지는 이슈고요. 증시 전망을 좀 잠깐 얘기하면은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드디어 이제 그들의 입에서 서슴없이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키움증권, 교보증권 이렇게 6개 증권사 센터장들의 인터뷰 기사 내용을 실은 기사가 있었는데 이건 그냥 제가 자세하게 실지는 않겠습니다. 왜? 못 맞췄잖아요, 걔네들. 예. 맞추지도 못한 애들을 제가 굳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기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추가 조정 가능하다.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 즉 주식 가격은 굉장히 싸져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싸져 있는 가격이 바닥이냐 아니면 더 빠질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성장주는 여전히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해 드리면서 자세하게 키움증권 센터장이 무슨 얘기했다, 교보증권 센터장이 무슨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 5월 26일인가요?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증시는 데드캣 바운스다. 죽은 고양이가 위에서 떨어지다가 잠깐 펄쩍 뛰는 바운스하는 그 증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요 2617포인트 종가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5월 26일날 한 거니까 5월 25일 증시를 얘기하면서 방송은 5월 26일자 같은데 그때 2617포인트 종가였거든요. 그때 그 누구도 2400포인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한번 대한민국 코스피 적정 가격, 금융위기 이후 때부터 유럽발 위기 이런 얘기를 쭉 한번 하면서 적정 가격이 한 2250 정도, 한 2300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드캣 바운스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청취자님들이라든가 다른 여러 의견들 중에 뭐가 있냐면 아예 데드캣 바운스 아니야. 베어마켓 랠리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4일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데드캣 바운스와 베어마켓 랠리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좀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면 데드캣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다가 잠깐 반등한다. 그리고 다시 급락한다. 약간 강도의 차이인 거고 베어마켓 랠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랠리를 펼치는 건다. 한 코스피 한 400포인트 내리 찍고 100포인트 반등한 다음에 다시 내리 찍는 거를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한다면 고점에서 한 200포인트 까무러치게 떨어지고 한 50포인트 올라간 다음에 다시 빠지고 이런 모습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니 베어마켓 랠리라는 이런 단어는요 다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앞으로 걱정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앞으로 올 거라는 거를 우려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요. 이게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이게 잔인한 짓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공포래요. 그 얘기 뭡니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주 어리석은 아주 순진한 투자자들은 그래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야 괜찮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 국내 증시 이슈는 이 정도로 패스하겠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슈를 좀 볼 텐데요. 우선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휴장입니다.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이고요. 참 이상하게 다행인 게 제가 6월 21일 화요일 날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사하는데 방송 월요일 뉴욕 증시 어떻게 해드리지? 막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다행스럽게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화요일 날 제가 마음 편하게 이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월요일 날 저는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신 5시에 새날에서 뵐 수 있는 거죠. 한 달이라는 30일이라는 그 달력 안에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잖아요. 월 후반기에는요, 주택 관련 지표가 많이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미국은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6월 달에 75bp라는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최근 몇 달 동안 발표되는 뉴욕 경제 지표는 뉴욕 증시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 주택 지표는요, 이미 상당히 많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22일 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게 되고요. 23일 날은 하원 금융서비스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일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요. 21일 제니 딜런 재무장관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일정을 쭉 밝혀놓고 제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우선 경제 지표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경제 지표는 없다라는 점. 월 후반이니까 주택 지표가 많이 발표는 되겠습니다만 이미 주택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미국 주택 지표가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설령 잘 나온다고 해도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동안 쭉 부진하던 경제 지표가 6월 달에 잠깐 고개를 두고 잘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큰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2주 전에 나온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원래는 22만 9천 명이었다고 했는데 다시 수정해서 23만 2천 명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22만 9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걔네들이 계산기를 두들겨서 수정을 하니 뭐하니 해도 일단 2주 전부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23만 명에 거의 육박하고 넘어가기도 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제 23만 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목요일에 발표되는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증가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증가될수록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2일 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하고 23일 하원 금융서비스에 출석해서 증언을 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떻게든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증시가 하락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할 거래요. 75bp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지난번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은행위원회, 하원 금융서비스 출석해서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잡을 것이다.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기가 워낙 좋아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고 경기 연착륙을 이룰 수 있다. 아마 이런 얘기 하겠죠. 문제는 국내 증권사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러한 그 발언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신뢰를 줬지만 저는 사실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떠들어도 그래 너는 지져라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뭐 밀린 숙제를 안 했다부터 시작해서 왜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면 여기에 출석해서 아이고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니까 경제가 더럽게 안 좋아질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주 뻔한 이야기,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미국 경제가 침체되지는 않을 거다. 이 뻔한 이 대사를 시장에서는 이제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최근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그 기사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 미국의 그 모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를 연상시킬 만한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랄한 거죠. 왜냐하면 자, 제가 그동안 방송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미국은 2008년도에 리먼 사태로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으로서는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일이었어요. 그 미국의 금융 시스템, 미국의 월가는 뭐 영국의 채권, 네덜란드의 주식, 이렇게 그런 그 한참 전 세계에서 날고 기던 아주 돈에 대해서 그냥 아주 엄청난 시스템을 자랑하던 그 유럽의 시스템을 들여와서 차곡차곡 만들어진 월가이기 때문에 설마 월가가 그렇게 무너질지는 몰랐죠. 그래서 그때 미국은요, 엄청나게 스트레스에, 그러니까 그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았고요. 그 이후로 미국은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뭐 부채가 이렇게 높아지고 뭐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뭐 예수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시뮬레이션을 놓고 과연 은행들이 그러한 악조건상에서도 뭐 은행 지급률이라며 어떤 은행 신용도며 은행 예치금이며 이런 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은행들은요, 아주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습니다.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요, 금융위기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을 대상으로 미국의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매번 합니다. 왜? 미국은 또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두 번 쪽팔릴 수는 없거든요. 한 번은 그래 어쩔 수 없다 쳐도 어떻게 또 한 번 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 그건 용인이 안 된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은 지금까지도 혹독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저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뭐라고 했냐면, 미쓰리는 2022년의 경제 이슈를 첫 번째는 디폴트,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폴트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은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뭐 그리스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라는 단어의 경기를 일으킬 만큼 주식시장이 안 좋았습니다만 뭐 그래도 잘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디폴트라는 단어에 우리가 연관지어서 어떤 위기가 발생되면
아이고, 미국에서 또 금융위기 발생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을 텐데, 미국은 은행들의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은 적고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이 유동성을 지배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유동성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서 분명히 어느 한 군데에서는 문제가 생겨야 돼요. 디폴트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스리랑카는요, 5월 19일 날 디폴트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에 이 디폴트 얘기를 해드리면서 디폴트가 발생된다고 너무 겁먹지는 말아라. 이 디폴트가 완전히 시장을 개박살낼 정도는 아니다. 그냥 이 엄청난 유동성에 대해서 이제 이 유동성을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그 한계는 이미 전 넘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1994년 이후로 지금 몇십 년 만에 75bp 금리 인상을 할 만큼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50bp,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인플레이션 잡히기 전에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한계는 이제 전 넘어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뭘로 잡느냐? 바로 디폴트로 잡는 거죠. 디폴트로 잡는데 그 디폴트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막 망가뜨리는 그런 디폴트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살짝 이렇게 좀 공기순환될 정도로, 예. 스리랑카가 디폴트가 되면 규모가 작잖아요. 예, 규모가 작아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문제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디폴트라는 단어에 위축되고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에 2022년 경제 이슈를 디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2월 달부터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러시아 디폴트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2011년도에 그리스 디폴트는요, 정말 그리스 애들이 그러니까 배두들기고 띵야띵야 놀면서 돈을 안 벌어가지고 걔네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디폴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돈이 없어서 디폴트를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디폴트를 시켜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러시아가 돈을 못 갚는 게 아니라 미국이 러시아를 디폴트 시켜버리기 위해서 러시아가 미국 채권자들에게 입금시키는 거를 중단시켜버렸죠. 루블화로 상환을 해도 그래도 디폴트야, 이렇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러시아는 디폴트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미쓰리, 러시아가 디폴트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올해 이슈가 첫 번째는 디폴트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이슈를 같이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디폴트가 된다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어떤 나라가 디폴트가 된다고 그 나라가 지구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영국이 브렉시트가 된다고 영국이 지구상의 유럽에서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신용불량자가 은행 거래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 됐다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러시아 디폴트는 그냥 디폴트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디폴트 시켜버림으로써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러시아가 디폴트가 돼도 금융시장에는 큰 충격은 없을 거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정치적이든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가 디폴트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 위축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디폴트 됐는데 막 주식을 적극적으로 막 사야겠어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디폴트는요, 글로벌 투자자로 하여금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말리게 하고 현금을 확보하게 하며, 만약에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지다고 막 러시아가 디폴트 되고 막 이러면 당장 뭐 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빌려준 돈 회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못 받을까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어떤 자본시장, 자산시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거품을 억누르면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마 제가 7월 달 초에 아마 다시 한번 해드리게 될 텐데, 한번 그때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는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휴장이고요. 경제지표는 주택지표 발표되지만 좋지 않을 거고요. 설령 좋다고 해도 그냥 안 좋은 과정에서 잠깐 좋은 거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 하원금융서비스에 참석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추려는 발언을 하겠지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머릿속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 자기가 그동안 무능해서 숙제를 제대로 못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놨다는 여러 비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 하원금융서비스에 참석해서 뭐 경기 침체 안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도 75bp 금리 인상 6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또 한다면 벌써부터 불거진 경기 침체가 더 확산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흥국 자금 유출이 이제 가시화될 거고요. 그리고 신흥국의 자금 유출을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이게 약간 저의 롱텀, 긴 시각으로 보는 시장이고요. 당장 이번 주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일단 미국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테스트를 해왔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21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설을 합니다. 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미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밀리고 있어요. 왜 밀릴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국민은요, 뭐 경이라든가 건의는 그리고 저쪽에 보수 애들은 국민은 개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거 뺏어가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내 거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저렇게 인플레이션을 겪다 보니까 결국 미국 국민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조 바이든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상을 해. 너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아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론이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조 바이든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패권 전쟁 하겠다고 중국을 이겨보겠다고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던 그거. 그러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이 받게 됐다. 그때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고 지금 이 지경의 인플레이션이 된 거다. 이런 이야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깔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어떻게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거 중국 관세한 거, 그거 일부 철회하겠다. 모두 다 철회하면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터라 미국이 중국의 모든 관세를 다 철회해주면 미국이 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미국 국민들의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그 힘듦을 좀 덜해주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밀접한 어떤 제품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철회해주겠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네 그래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지금 몇 주 전부터 제닛 옐런 재무장관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몇 주 안에 이거 얘기할 거다. 그래서 21일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연설을 하면서 아마 중국 관세 일부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연준이 저렇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해는 미국 국민이 지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 관세 일부를 폐지해 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미국 증시는 3만 포인트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제 다우지수 3만 포인트 수복이 최대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이슈로는요. 3만 포인트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더 단행한다고 다우지수가 3만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경제 기업들의 실적 이거 3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이미 금리 인상이 저렇게 단행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커질 거라는 리스크가 시장에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다우지수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다우지수 3만 포인트를 과연 어떤 호재로 이겨낼 것인가? 저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는 있을 수 없다. 지금 모기지론 같은 리스크가 있지만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슈 하나. 두 번째,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관세 일부 폐지해준다. 이런 이슈로 다우지수 3만 포인트 회복을 하기 위한 어떤 플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름대로 깔끔하게 방송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제가 방송을 다 한 다음에 제 방송을 들으면 여전히 사실 너무 뭐랄까요? 깔끔하지 못했어 이런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제가 워낙 되게 복잡하잖아요. 정시처럼. 그래서 깔끔하게 설명이 안 돼요. 다른 증권 방송, 다른 경제 방송처럼 수치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깔끔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그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경제가 어렵다라고 느끼시고 왜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스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냐면요. 다른 경제 방송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요. 외국인들이 이만큼 팔았습니다. 선물로 비차익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앞으로 이야기는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미쓰리는 지금 얘기보다 앞으로 이야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그림으로 그려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 제공하고 여러분 오늘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 증시는 코스피가 10포인트 하락해서 2440포인트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얼만큼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팔아서 이렇게 됐고요. 환율이 높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딱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그때는 알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쓰리는 지금 얘기보다는 자꾸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알 수 없는 앞으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미쓰리 방송을 들으시고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안 되죠.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어렵고 그래서 아무리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돈다방 미쓰리는 더 어려운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경제 방송, 다른 경제 전문가들은 그 당시의 모습만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방송을 딱 볼 때는 와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쓰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경제는 어렵습니다. 예. 자, 오늘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은 오후 5시 새날에서 뵙고요. 화요일은 제가 이사 때문에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휴장이고요. 저는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식 상담해가지고 제 이메일을 올려드렸는데요. 주식 상담이라고 하면 제가 종목도 추천하고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주식 계좌 상담을 할 때 저는 사실 온라인으로 안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잔고를 다 까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상담해주는, 내가 컨설팅해주는 사람의 잔고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이 사람이 신용을 썼는지 안 썼는지, 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종목이 어떻게 까였는지 뭘 정리하고 이렇게 컨설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께서 나 이 종목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몰라요. 그건 그렇게는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목을 좀 받고 싶다, 예, 그럼 제가 또 종목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죠. 이메일을 통해서 일단 알려드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목 관리 해드린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수요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